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의 황선입니다. 통일 콘서트 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뉴스를 둘러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27일 미 국방부가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 10호가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의 배치를 위해 공동 실무단을 구성 사드 배치 여부와 시점, 장소, 규모 등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앞서 한민구 장관은 2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드가 고각 발사 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요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 JTBC 등 언론에서는 사드가 고각 발사 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며 사드는 만능 보검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정세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보다 이를 막으려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개발이 중단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핵개발 명분을 다시 제공하여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논룽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군사 전문 잡지 군사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정말로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를 빌어 중국을 압박하고 반대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경보 훈련을 두고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통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29명이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방북 신청을 했으나 정부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8일에도 장마철을 앞둔 기계설비 보존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방북 신청을 했으나 불허당했습니다. 2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독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개편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30일 한미일 3국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한국대표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개 브리핑 토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북한이 황교안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이희호 여사,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등에게 오는 8월 광복절을 계기로 평양 혹은 개성에서 전민족적 통일 대회합을 갖자는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전 공세라며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7일입니다. 북한이 정부,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서 광복절을 기해서 통일 대회합을 갖자는 제안을 해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지를 보낸 단체 명의는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입니다. 지난 9일 대회합
개최 제안 이후에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대상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실장들, 황교안 국무총리, 홍영표 통일부 장관 등 장차관 및 정부 관계자들,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심재철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국회 정당 인사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지방자치단체장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등 통일운동 단체들과 종교, 시민사회단체들,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단체들, 이희호 여사와 임동원, 박지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남북 정상회담 참석자들, 각계 개별 인사들, 지역별 해외 동포단체 등입니다. 제안사항은 올해 8.15를 전후하여 남과 북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 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 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회의 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연석회의를 위해 각 지역의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민족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7월 중 합의된 장소에서 실무 접촉을 갖자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제안 배경에 대해 평화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결의의 열망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으며 자주통일 위협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70년에 걸친 동족 대결의 극단적 상태를 일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조국 통일의 출로를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경과 신앙, 주의 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며 각 인사들이 오늘의 중대 국면에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자각하고 제안에 호응에 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화성 10호 발사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거 발사된 지 일주일이 좀 지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석. 그래서 또 어떤 언론에서는 쇼크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예, 북녘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게 진행됐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10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발사 이후에 좀 반응들, 각계의 반응들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주변국들 얘기를 보면은 한미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반응을 좀 보였는데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이런 입장들이 대체로 있고요. 근데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게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재진입한 게 제대로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진입 이후에 탄두가 멀쩡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재진입할 때 속도가 ICBM이 재진입할 때의 속도만큼은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속해서 제재를 하겠다. 더 강한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를 직접 했죠. 23일 날 전군 주요 지휘관 청와대 오찬에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또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계속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드를 빨리 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제 남쪽에서는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죠. 화성 10호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부르는데 이것과 사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군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사드를 배치해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비난은 이어지고 있는데 약간 좀 다른 점은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우주공간까지 날아갔다가 재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기술적으로는 일단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나 중국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북한의 행동도 문제지만 이 이후에 한미의 대응도 문제다라는 식의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날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이 합동으로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그런 경보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이 훈련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자신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고 있어서 약간 미묘한 차이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응들은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이후에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 이제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한 그리고 북미 관계 관련해서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위기 국면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구체적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해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내 언론들의 반응이 약간 좀 달라진 게 상당히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쏜다거나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 쏜다거나 할 때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이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거는 중거리 미사일인데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도 완성된 것처럼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의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 군사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낮게 보고 과소평가를 해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다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결국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그 강력한 제재 속에서 오히려 북한은 미사일을 뭐 단거리 미사일 물론이고 중거리 미사일까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비난 일색이고 특별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 규탄 언론 이제 보도를 내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 또 이제 나름대로 반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미국이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도 더 높은 수위의 어떤 군사적 대응을 계속해서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예상도 됩니다. 자, 다음 걸 좀 보죠.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가 진행이 됐다라는 뉴스가 한국 언론에서도 일제히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몇 가지 변화한 것과 그 의미에 대해서 언론에서 저마다 분석 중인데요. 저희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지난달에는 당대회 때문에 또 한국 언론들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또 최고인민회의란 말이죠.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자리인가요? 네,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면 한국의 국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의 국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이 세 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라는 국가기구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고요.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건데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 지역별, 계층별 대표들이 선출이 되는 거고 이 대표들이 모여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국가 주권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국회와 위상은 좀 비슷한데 문제는 행정부, 사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도 모두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내각이 존재하고 이게 우리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고재판소, 우리의 대법원 같은 게 다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있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정부 기구들은 다 최고인민회의 산하. 그래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다 선거로 그 기구장들을 뽑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몇 가지 뭐 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주요하게 봐야 할
개편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예, 가장 우선은 김정은 제1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죠. 이번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국무위원회라는 건 뭐냐?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건데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는 없어지고 국무위원회가 생긴 거고요. 헌법 개정 내용을 쭉 보면은 사실상 명칭이 바뀐 거 외에 크게 바뀐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이제 바뀌었는데 역할에서는 약간 이제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는 주로 국방과 관련된 국가 자체를 이제 수호하는 그런 거에 중심이 좀 이제 가 있었다면 국무위원회는 국가 정책을 관장하는 그런 데로 좀 약간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지위는 이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 권력 기구다.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국가 수반이 바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국가 수반인 것으로 최고 영도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많이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회 때 당 총비서로 추대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전망을 했는데 총비서가 아니라 당 위원장이라는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그 직제로 이제 갔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국가 직책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견해들이 나왔었는데 전혀 이제 새로운 명칭인 국무위원회라는 걸로 등장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변화, 뭐 눈에 띄는 변화 지점이 이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전환하고 국방위원장 명칭이 국무위원장으로 변한 건데 네. 그러면 아니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화시킨 좀 의도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뭐 네. 이름만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꿨다 이렇게 보기에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건데 국방위원회라는 게 원래 이제 북한에 있는 기구였단 말입니다. 국가에 있었고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 국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방위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로 차들이 있는데 원래 북한에 있던 국방위원회는 권한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들어서서 국방위원회가 거의 이제 국가 최고 영도 기관으로 이렇게 승격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이때부터 성군 정치가 전면화되면서 북한이 이제 성군 정치에 맞게 국가 체계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국방위원회를 승격을 시킨 거였죠. 그런데 국방위원회라는 게 일단 이름만 놓고 보면 국방과 관련된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헌법상에서는 국가 전체를 다 관할하는 국가 업무 전체를 다 관할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실제 하는 역할이 좀 매치가 잘 안 됐다고나 할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국무위원회로 바꾸면서 이걸 이제 매치를 시킨 거죠. 국가 업무 전체를 다 관할하는 기구다. 뭐 이렇게 이제 매치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에 이제 갖는 의미는 뭐 단순히 이름을 이제 내용과 맞춘 거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성군 정치를 전면화를 했고 당장 그때는 미국과 전면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여 년, 2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국방이 전체 국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상황이었던 거고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국가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됐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를 그렇게 승격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와서는 북한이 이제 이 전략적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핵 미사일을 사실상 이제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 본토까지 이제 겨냥한 게 나왔고 이번에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번 회의를 하기 직전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 전략군절이라는 걸 새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군을 만든 날을 기념해서 전략군절을 제정을 한 건데 전략군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전략 무기들 핵무기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대라는 거죠. 이 전략군을 통해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국가 안보 환경, 국방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이제 성군 정치가 전면화되던 시절과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칭도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바꿀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럼 이제 성군 정치에서 뭐 선경 정치로 바뀌었다, 뭐 선당 정치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성군의 길을 계속 간다. 그리고 성군은 미국의 이 대북 적대 정책이 남아 있는 한 뭐 영원히 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좀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 북미 간의 대결 속에서 군사 자위력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성과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성군 정치 대두되고 2013년에 사실 병진 노선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 사회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핵무력과 이제 인민 경제 발전, 병행 발전 노선을 좀 제출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이 병진 노선에서 어쨌든 핵 보유국이 되었다라고 좀 선포를 좀 대외적으로도 지난 5월 달에 좀 진행을 한 거고 또 요번에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는 아예 이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좀 바꾸면서 실제 병진 노선에 따라서 계속 차곡차곡 지금 전체 국가 운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됐는데 저희가 또 남북이 다 좀 눈에 띄게 보는 부분 익숙한 기구가 있어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라고. 네. 줄여서 조평통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한국의 언론들도 조평통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조평통이 이번에 국가기구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국가기구가 아니었던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예 그런데요. 이게 제목만 보면은 아니 원래 조평통이 있는데 왜 조평통을 내왔다는 게 의제지?라고 아마 사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명칭이 바뀌었나고 이름을 자세히 봤는데 이름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원래 우리가 흔히 조평통 하고 있는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61년에 나온 민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 대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연구 집행 기관으로서 민간 단체를 만든 거고요. 초대 위원장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소설가 있죠. 홍명희 소설가. 네, 임꺽정. 예, 임꺽정 작가죠. 이분이 이제 그 초대 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민간 그냥 기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무슨 기구도 아니고 국가의 무슨 내각에 속해 있는 기구도 아니고 전혀 이제 별개의 독자적인 기구였던 건데 이게 이제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었느냐? 북한에서는 그 이전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고 해서 흔히 약칭으로 조국전선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쭉 하다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로 보면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이제 현상인 거죠. 우리는 통일부라는 게 국가 기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의 하나로 통일부가 딱 있는데 북한은 그걸 부처로 따로 두지 않고 대외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셈인데 그건 이제 통일 문제는 민족 전체의 문제지 이게 단순히 무슨 국가의 한 부서의 업무 형태로 갈 수는 없다. 이런 배경에서 외부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국통일 민주주의 선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분단 직전에 만들어진 거죠. 분단 전에 남북의 이 한반도 문제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든 일종의 이제 대형 연합체 형태의 이제 기구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단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게 남아 있으면서 통일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도 조국전선이 있긴 있는데 그 역할은 이제 많이 바뀌어 있고 지금은 조평통이 북한에서는 사실상 통일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전문 부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의 어떤 협상이나 회담 같은 거 할 때는 남쪽의 통일부와 북한의 조평통이 이렇게 회담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선가요? 그 급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네. 통일부는 뭐 우리는 뭐 장관, 차관 뭐 이런데 그쪽은 뭐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조평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원래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당대회 때 얘기가 통전부 관련해서 오히려 나왔었는데 예. 우리 남쪽에서는 그 남북 차관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장관급 회담 때 우리 이렇게 나가는데 조평통 누구 나오지 말고 통전부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네. 통전부도 통일부랑 이게 또 굳이 따지자면 급 격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당내 기구이기 때문에 또. 그죠. 그러면 뭐 새누리당의 통일위원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그렇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거 끔논의와 관련해서 좀 약간 한 매듭이 풀릴 수 있겠네요. 이후에.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조평통을 그냥 외곽 기구가 아닌 국가 기구로 이렇게 만든 게 남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시킨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국가 기구가 됐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회담 협상에서 정식으로 이제 뭐 급 논란 없이 회담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논란이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어쨌든 그 수준의 논란은 좀 하나 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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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M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피등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야 할 주요한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종료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로 마지막 그 세월호 특조위의 생명을 좀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강제 종료 저지를 위해서 지금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농성이 세종로의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7월 2일 오후 7시에 농성 국민보고대회 및 향후 계획 발표하는 집중 촛불의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황성의 통일 콘서트 9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